어느 날 아침 6시 반이 되어도 깨지를 않았다. 산에 안겨서 잠든 호수와 같이 서영이 숨결에는 아무 불안이 없다. 더 재우고 싶었으나 5분 후에 그 단잠을 깨웠다. 세수하는 동안에 시간표를 맞추어 책을 가방에 넣어주었다. 엄마 보고 버스 타는 데까지 바래다 주라고 했다. 아침 10시까지 오늘 강독할 프란시스 톰슨의 하늘의 사냥개를 오래간만에 읽어보았다. 모호한 데가 몇 군데 있다. 오후 5시에 집에 돌아오니 서영이가 아직도 학교에서 안 와 있었다. 엄마 보고 이웃집에 가서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였다. 3시 반에 파했다는데요. 바깥은 벌써 캄캄하여 온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다. 버스에서 내리는 작은 여학생은 다 서영이 같았다. 나는 3시경에 다방에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학교에 가서 데리고 올 것을 잘못하였다. 어디 갔을까? 오늘은 청소도 아닌데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서영이는 버스에서 내리더니 학교에서 놀다가 왔다고 한다. 나는 나무라지 않았다. 버스에 사람이 많지? 자꾸 밀리지 않던? 하고 물어보았다. 서영이는 숙제를 하다가 잠이 들고 나는 늦도록 아미에를 읽었다. 자기 전에 낮에 강독한 하늘의 사냥개 속의 모호한 곳을 다시 읽어보았다. 석연하지가 않는다. 자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서영이 얼굴에는 아무 불안이 없다. 서영이. 내 일생에는 두 여성이 있다. 하나는 나의 엄마이고 하나는 서영이다. 서영이는 나의 엄마가 하느님께 부탁하여 내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다. 서영이는 나의 딸이요, 나와 뜻이 맞는 친구다. 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정서가 풍부하고 두뇌가 명석하다. 값싼 센티멘털리즘에 흐르지 않는, 지적인 양 뽐내지 않는 건강하고 명랑한 소녀다. 버릇이 없을 때가 있지만 나이가 좀 들면 괜찮을 것이다. 나는 남들이 술 마시느라고 없앤 시간, 바둑 두느라고 없앤 시간, 돈을 버느라고 없앤 시간, 모든 시간을 서영이와 이야기하느라고 보낸다. 아마 내가 책과 같이 지낸 시간보다도 서영이와 같이 지낸 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은 내가 산 참된 시간이요, 아름다운 시간이었음은 물론 내 생애의 가장 행복한 부분이다. 내가 해외에 있던 1년을 빼고는 유치원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의 매일 서영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다. 어쩌다 늦게 데리러 갈 때는 서영이는 어두운 운동장에서 혼자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것은 1년 동안이나 서영이와 떨어져 살던 기억이다. 오는 도중에 동경에서 3일간 체류할 예정이었으나 견딜 수가 없어서 그날로 귀국했다. 그래서 비행장에는 마중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나는 택시에 짐을 싣고 곧장 학교로 갔다. 내가 서영이 아빠로서 미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내 생김이 늘씬하고 멋지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따라서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지 못하였던 것이 미안하다. 젊은 아빠가 아닌 것이 미안하다. 보수적인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대가 커서 그것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미안하다. 서영이는 내 책상 위에 아빠 몸조심이라는 먹글씨로 예쁘게 써 붙였다. 하루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아빠 몸조심이 아빠 마음조심으로 바뀌었다. 어떤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랬다는 것이다. 그 무렵 서영이는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글을 읽고 공책에다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아빠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라고 써놓은 것을 보았다. 아무려나 서영이는 나의 방파제이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는 능히 막아낼 수 있으며 나의 마음속에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나는 서영이도 결혼을 할 테지 하고 10년이나 후의 일이지만 이 생각 저 생각 할 때가 있다. 딸이 결혼하는 것을 남에게 준다, 치운다 이런 따위의 관념은 불인정하고 야속하고 죄스러운 일이라고 믿는다. 딸의 사진을 함부로 돌린다거나 상품을 내어 보이듯이 선을 보인다거나 하는 짓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어서 보내야겠는데 큰일 났어요. 어디 한 군데 청거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나에게 하는 사람의 얼굴을 나는 빤히 쳐다본다. 결혼을 한 뒤라도 나는 내 딸이 남의 집 사람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시집살이는 아니하고 독립한 가정을 이룰 것이며 거기에는 부부의 똑같은 의무와 권리가 있을 것이다. 아내도 새 집에 온 것이요. 남편도 새 집에 온 것이다. 남편의 집인 동시에 아내의 집이요. 아내의 집인 동시에 남편의 집이다. 결혼은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사랑은 억지로 해지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사람에 따라 특히 천품이 있는 여자에 있어서 자기에게 충실하기 위하여 아니하는 것도 좋다. 자기의 학문, 예술, 종교 또는 다른 사명이 결혼 생활과 병행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의의 있을 것이다. 결혼 생활이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퀴리 부인 같은 경우는 좋은 예라 하겠다. 여자의 결혼 연령은 20대도 좋고 30대도 좋고 그 이상의 나이에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청춘이 짧다고 하지만 꽃같이 시들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다.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걷고 싶다고. 지금 나에게 이 축복받은 겨울이 있다. 장래 결혼을 하면 서영이에게도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지 않으면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좋겠다. 그리고 다행히 내가 오래 살면 서영이 집 근처에서 살겠다. 아이 둘이 날마다 놀러 올 것이다. 나는 파랑새 이야기도 하여주고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저희 엄마처럼 나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장기도 둘 것이다. 새로 나오는 잎새같이 보드라운 뺨을 만져보고 그 맑은 눈 속에서 나의 여생의 축복을 받겠다. 서영이 대학에 가다. 서영이는 합격된 것을 알자 즉시로 미정원에 가서 트위스트 머리를 하고 왔다. 나는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다 보았다. 그랬더니 서영이는 우두커니 서 있다가 집을 나가버렸다. 내가 너무했다고 한참 걱정을 하고 있으려니까 얼마 후에 이번에는 쇼트커트를 하고 돌아왔다. 남자 머리 감기는 하나 산뜻하다. 입학식 전날에는 서영이는 두치 오픈되는 빨간 구두를 사가지고 왔다. 그는 내 얼굴빛을 살펴보고는 다시 나가서 굽 높이를 오픈 낮추고 빛깔도 베이지 빛으로 내려가지고 왔다. 분홍 스프링을 해달라는 것을 베이지색 바바리를 해준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아빠로는 기호조차 모를 화학 공식을 푸는 대학생인데 무슨 간섭을 그리 하느냐고? 그렇기도 하다. 서영이가 3살 났을 때 하나에서 10까지 세는 것을 보고 나는 대단히 기뻐하였다. 그리고 수혜관념은 늦게야 발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대학 입학은 일생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다. 그러나 서영이는 즉시로 완전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 자유는 갑자기 주어져서는 아니 된다. 매년 4분의 1씩 점차적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는 벌써 극장에 가는 자유, 소설 읽는 자유를 아울러 향유하고 있다. 오드리 헵번도 마음대로 보고 서머싯 몸은 물론 헉슬리까지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로렌스는 아직 읽지 않는 것이 좋을까 한다. 그러나 주어진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은 아니다. 데이트를 할 자유를 부여할 것인가는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다. 그런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은
완전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마 그 자유는 학사 학위를 받을 때나 같이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딸에게 결혼을 명령할 완고한 아버지는 아니다. 중매 결혼을 시킬 만큼 낭만을 상실하지도 않았다. 아직도 나는 결혼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완전 자유가 주어진 후에는 피토 행사도 아니할 것이다. 나는 친구의 딸 결혼식에 갔다가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눈물이 뺨에 흐르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는 다시 눈물을 씻는다. 패티 페이지의 노래 나는 너의 결혼식에 갔었다를 듣기 이전부터 결혼식장에서 곧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20년하고도 더 길러준 아빠를 두고 2달, 길어야 2년 사귄 남을 끼고 나가는 것을 기이하게 생각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30년 전 내가 상해에서 공부하던 시절 내 주위에는 서영이 같이 소녀라기에는 좀 지났고 젊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코에드들이 있었다. 춤 잘 추는 M은 춤뿐만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다리로 이름이 높았다. 모두들 그의 100만 달러 다리라고 불렀다. 2다리가 100만 달러였는지 한 다리에 100만 달러였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그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큰 고무 플랜테이션의 소유자라고 한다. 그녀는 학생 때 어떤 화가를 죽도록 사랑하다가 죽지는 않은 일이 있다. S라는 코에드. 아이 낳기 싫어서 독신으로 살겠다더니 홍콩에서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하여 딸이 5이라고 한다. 미국 가서 사이카야트리스트 남편을 얻었다는 Y. 그는 대학 시절에 미친 집시라는 별명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하경이라는 여동학이 있었다. 그와 나는 비 오는 날 밤에 텅 빈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간 일이 있었다. 학같이 오래 살고 학같이 청초하게 살라고 그의 아빠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이다. 그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눈이 맑고 시원한 메리루는 상해에서 탈출하지 못했다고 전해 들었다. 살아는 있는지 살아있다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을까. 문득 라디오에서 상해 북서풍 4m 비가 내리고 1200밀리바 기온은 20도 하는 기상 개황이 들려올 때면 20년 전 그를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모두 젊기 이전이었고 놀기 잘하고 웃기를 잘하였다. 이제 그들도 다들 늙었으리라. 새삼 무상을 말하여 무엇하리요. 늙은 것이 인생인 것을. 지금 저기 베이지색 바바리를 입은 서영이가 까만 백을 어깨에 걸고 가벼운 걸음걸이로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다. 모든 미래를 앞에 두고 조춘같이 걸어가고 있다. 내년, 아니 후년 봄에는 예전 나의 코에드들처럼 완전 자유를 주어야겠다. 외삼촌 할아버지. 나에게는 외삼촌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분은 우리 어머니의 외삼촌인데 나는 그를 외삼촌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또 월병 할아버지라고도 불렀다.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호두, 잣, 이름 모를 향기로운 과실 이런 것들로 속을 넣은 중국 월병을 사다 주셨기 때문이었다. 내가 7살 때 할아버지는 남의 집 서사 노릇을 하시던 것을 그만두시고 우리 집에 와 계시게 되었다. 아버님 아니 계신 우리 집 바깥 일을 돌보아 주시고 내게 한문을 가르쳐 주시고 가을이면 우리 집 추수를 보러 시골에 갔다 오셨다. 우리 집에 계실 때 마나님 한 분이 가끔 버선을 해가지고 할아버지를 찾아오셨다. 그 마나님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좋아하시던 여인네라고 어머니가 누구 보고 그러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연, 팽이, 윷, 글씨 쓰는 분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 어머니가 용돈을 드리면 쓰지 않고 두었다가 내 장난감을 사주셨다. 내가 엄마한테 종아리를 맞아서 파랗게 멍이 든 것을 만져보시면서 쩍쩍
입맛을 다시던 것이 생각난다. 동네 아이가 나를 때리든지 하면 그 아이 집을 찾아가서 야단을 치시었다. 그때 할아버지 다리가 벌벌 떨리던 것을 기억한다. 할아버지는 장래에 내가 평안남도 도지사가 되기를 바라셨다. 도지사가 일제 때 우리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 벼슬이기는 했지만 그가 평양 사람이므로 감사에 대한 원한이나 콤플렉스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나를 위하여 기도를 드렸다. 꼭 도지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원하였다. 내가 도지사가 되면 월급을 300원이나 타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좋아서 내가 그렇게 월급을 타게 되면 매달 100원씩 꼭꼭 할아버지께 드리겠다고 증서까지 썼다. 할아버지는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그 증서를 잘 접어서 지갑 속에다 넣어두셨다. 우리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고 내가 다른 집에 가 있게 되자 할아버지는 돈 90원을 가지고 예전 우리 집 토지가 있던 예산 광시라는 곳으로 가셨다. 50원짜리 오막살이를 장만하고 옛날에 좋아했다는 마나님을 데려다가 몇마지기 남의 논을 붙이며 살림을 하시게 되었다. 가실 때 내 사진과 내가 갓 태어났을 때 입던 두렁이와 내가 장래에 크게 된다고 적혀 있는 사주를 싸서 옷 보퉁이 속에 넣어가지고 가셨다. 할아버지는 내가 도지사가 되기를 기다리시면서 사시다가 내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 것도 모르시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 오래 사셨더라면 내가 도지사는 못 되었더라도 계약서에 써드린 금액을 액수로는 몇 배라도 드릴 수 있었을 것을, 그보다도 할아버지를 내 집에 모셨을 것을,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다가 나를 위하여 정성을 들이셨다는 외삼촌 할아버지, 겨울에 찬물이 손에 닿을 때가 아니라도 가끔 그를 생각한다. 유순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암만 되불러도 나오지를 않으니 전선줄이 끊어졌나 보다. 나는 어두운 강가로 나왔다. 멀리서 대포 소리가 들려온다. 이따금 기관총의 일을 가는 소리도 들린다. 갑북쪽을 바라다 보니 볼케이노 터지는 남양의 하늘보다도 더 붉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번개 같은 불이 퍼졌다 쓰러진다. 캠퍼스를 돌아다니다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방으로 들어갔다. 겨울 방학이므로 학생들은 다 집에 돌아가고 나하고 남양에서 온 사람 몇만이 기숙사에 남아 있었다. 이불을 쓰고 들어누웠다. 여전히 대포 소리,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여러 번 몸을 뒤채도 잠은 오지 않는다. 아까 전화로 들은 그의 음성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그가 지금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불붙은 병원에서 어쩔 줄을 몰라 애통하는 양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였다. 나는 서가회라는 곳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을 하였었다. 그리 심한 병은 아니었으나 기숙사에는 간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입원을 하였던 것이다. 요양원이 있는 곳은 한적한 시외였다. 주위에는 과수원들이 있었고 저 멀리 성당이 보였다. 병실이 많지 않은 아담한 이 요양원은 병원이라기보다는 별장이나 작은 호텔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흑단 화장대 거울에 정원의 고목들이 비치는 것이었다. 간호부들의 아침 찬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들 얼마나 고적하였을까. 내가 입원한 그 이튿날 아침 작은 노크 소리와 함께 깨끗하게 생긴 간호부가 들어왔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그는 한국말로 인사를 한다. 그때의 나의 놀람과 기쁨은 뭐라 형용할 수가 없다. 그때 그가 가지고 들어온 오렌지 주스와 삼각형으로 자른 얇은 토스트를 맛있게 먹은 것이 가끔 생각난다. 마멀레이드도 맛이 있었다. 나는 그 후 어느 레스토랑에서도 그런 오렌지 주스와 토스트를 먹어본 일이 없다. 그는 틈만 있으면 내 방을 찾아왔다. 황해도 자기 고향 이야기를 하고
선물로 받았다는 예쁜 성경도 빌려주었다. 자기는 누가복음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타고르의 기탄잘리를 나에게 읽어줄 때도 있었다. 밖을 내다보니 동이 터갔다. 교문을 나서니 찬바람이 뺨을 낸다. 시외요 때가 새벽이므로 한적도 하겠지만은 길에 공장 가는 노동자 하나 보이지 아니한다. 싸움을 중지하였는지 대포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사면이 모두 고요하였다. 나의 마음도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연상할 만큼 고요하다. 벼랑간 어디서인지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히 들린다. 쳐다보니 비행기들이 열을 지어 갑북 방면으로 향하여 날아간다. 용기를 내느라고 두 주먹을 쥐고 걸음을 제쳤다. 양수포 발전소 앞에 오니 그제야 사람들이 보인다. 걸레 같은 보따리를 진 사람, 누더기 같은 이불을 맨 사람, 한 아이는 앞세우고 한 아이는 안고 한 아이는 끌고 가는 여인, 피난민들이다. 그때 본 산 아이의 둔한 눈들이, 여인네의 햇쓱한 눈들이 지금도 내 눈앞에 어른거린다. 길에는 차차로 사람이 많아졌다. 사람이 황포강 물결같이 흐른다. 푸른 옷 입은 사람들의 푸른 물결. 나는 그들 속에 섞여서 가는 동안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만약 불행히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잘못 일본 사람으로 본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게 몸서리 쳤다. 아무 거라도 얼른 잡아타려고 하였으나 전차도 버스도 불통이었다. 가든 브리지에 다다르니 달인목에 철망으로 만든 방색이 두 겹으로 막혀있고 그 뒤에는 흙을 담은 전대를 쌓아놓았다. 그리고 공공조개 미국 군인들이 총창을 낀 총대를 겨누고 있다. 기관총도 갖다 놓았다. 나는 어떻든 북사천로로 갈 작정이므로 파둔조를 건너지 않고 사천로교로 갔다. 그 다리에도 역시 견고한 방색을 시설하여 놓았다. 북사천로로 내려다보니 그곳이야말로 수라장이다.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몰려오는 사람들만 가득 찬 그 길을 내려다보며 나는 한참이나 우두커니 섰었다. 밀물같이 밀려오는 그 군중과 정면 충돌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는 도저히 없을 것 같았다. 다시 마음을 단단히 하고 걷기 시작하였다. 벌써 숨이 막힐 지경이요. 정신이 아뜩아뜩 하여진다. 뺑 소리가 났다. 발을 주춤하니 바로 내 앞으로 오는 노동자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엎어진다. 이어서 총소리가 났다. 나는 얼떨결에 사람들이 줄기를 옆으로 뚫고 가로 터진 샛길로 빠져나왔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어느 상점 속에 숨어있던 편의대 하나가 나를 일본인으로 보고 쏜 것이 빗나가서 그 노동자를 죽였는지도 모른다. 골목으로 뛰어들어온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아났다. 육중한 바퀴소리가 들려온다. 사람들의 눈은 모두 그리로 쏠렸다. 탱크 2대가 시멘트 바닥 위로 뒹굴러 왔다. 갑북 전선으로 가는 것이다. 비행기다. 사람들은 일제히 담 모퉁이에 가서 달라붙었다. 뒹굴어 가던 철갑차도 땅에 붙어버렸다. 소란하던 거리가 고요하여졌다. 비행기는 날아오지 않았다.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사람 모양으로 마음 급하고 걸음은 안이 걸렸다. 간신히 소방서 앞을 지나서 인적 끝인 거리를 걸어서 북사천로로 돌아 나가려고 할 때 일본 병정 하나가 총대를 내밀며 달려든다. 나는 일본말을 알아도 입술만 떨리고 말은 나오지 않았다. 적막한 아스팔트 위에는 불규칙하게 밟는 나의 발작 소리만 울리었다. 부상당한 병정들을 실은 적십자 자동차 하나가 지나간다. 아마 그가 있는 병원으로 가나보다 하고 바라다 보았다. 발간 불길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그 위로 안개 같은 연기가 퍼져오른다. 불자동차 소리도 났다. 북사천로에 불이 붙은 것이다. 불덩이 튀는 소리와 아우성 소리도 간신히 들린다. 일본 육전대 방색 가까이 왔을 때 팽 하고 탄자 소리가 나더니 째깍째깍 다시 총 재는 소리가 난다.
이어서 기관총을 내두른다. 나는 그 자리에 섰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 5분이 지났을까? 총소리는 그쳤다. 나는 지금 그가 근무하고 있는 시내 클리닉에 도착하였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위험한 곳에를 어떻게 오셨어요? 그는 나를 자기 일하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총소리 대포소리가 연달아 들려온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책임으로나 인정으로나 환자들을 내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맑은 눈을 바라다 보았다. 상해 사변 때문에 귀국한 지 얼마 후였다. 춘원이 흑의 여주인공 이름을 얼른 작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나는 문득 그를 생각하고 유순이라고 지어드렸다. 지금 살아있는지 가끔 그를 생각할 때가 있다.